문제는 약간 여기 조금 약간 틀린 데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보시고 저는 문제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기초 이론, 즉 회로 이론, 기초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회로 이론, 전자기학, 전기 기기책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기초 이론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해설, 그 다음에 기본서 성배전공학 뭐 3권,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기출이론, 그 다음에 한전, 아니면 기타 잡지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즉 출제가 어디서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번에도 역시 기출이요 50%막 기출이 더 돼요. 여기 0.5인데 밑에 표시 안 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요번에 한 60%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기타 한전 얘네들은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1, 2년차, 2년차, 4년차 보통 저희가 6년차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요 이 기초이론이 잘 돼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2년차 정도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요 기초이론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차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 4년차 발성배전은요, 한 3에서 4년차 분들이, 요 분들이 이제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고요. 요 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약 60%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5년차 이상 넘어가신 분들, 고인물입니다. 이분들에서도 합격자가 나오는데, 문제 분포가요, 요번에 1, 2년차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초이론이냐,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이냐, 개통이냐, 그 다음에 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31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토탈. 원래는 이 발전이요 7문제 아닙니다. 원래는 기본 문제가 저게 발전이라는 게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한 요번에는 2배로 나왔기 때문에 발전에 계신 분들이 약간 유리한 시험이었다. 송전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송전보다 요번에 발전이 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배전도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송전이 한 1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발전이 한 3문제, 그 다음에 변전, 배전이 한 5문제, 뭐 개통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개통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퍼지는 듯한, 옛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송전이 월등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전 양옆으로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개통. 그 다음에 여기서 배전.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 계속 지금이 어떻게 돼 있냐. 이번 시험은요. 이번 시험은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시험에 이쪽이 개통이 올라간 건 아니고 개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올라가고 얘네가 약간 줄어드는 약간 그런 형태의 시험 형태가 됐다. 특히 배전 쪽이 지금 핫이슈입니다. 핫이슈. 왜 배전 쪽이 핫이슈예요? 송전은요 그냥 고전적인 문제야. 송전에서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문제가 신기술이 있습니까? 신공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가장 핫한 게 배전하고 관련된 개통입니다. 요 2개가. 뭐 때문에? 분단전원 때문에. 이 개통 안정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 분포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기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출풀이를 다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직접 다. 왜 그런 거 아니요? 거의 다 이 기출문제 가지고 합격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아니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기출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서 공부를 하셔야지 뭐 공부가 되든 말든 하죠.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책만 딥다 보면은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출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 기출이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동배전 기출은 당연한 거고요. 건축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축 전기에서 발동배전 틱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전 응용. 이렇게가 선생님들의 기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발성배전 기출은요, 제 생각에는 한 3년치가 적정합니다. 3년. 그 다음에 건축은 한 1년. 나머지, 여기까지는 한 1년치. 왜냐면 최근 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 발성배전에는요, 3년치가 메인으로 나오지만, 그 이전의 거, 막 50회, 막 60회, 막 이런 것들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 그 한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100회분을 다 풀 겁니까? 범위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성배전은 3년치. 이 3년치 문제가 연에 31문제 곱하기 1년에 3회. 그죠? 그러면 이게 얼추 100문제 될 겁니다. 타 분야까지 합치면은. 곱하기 3년 하면요, 이게 300문제예요. 약 300문제가 범위권입니다. 발성배전은. 근데 말이 300문제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300문제는요, 발전기 한 5문제, 아니면 4문제, 뭐 변압기 한 4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압기 문제만 해도 한 20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공반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별로 하지 말고, 이 카테고리가 300개란 얘기예요. 약 200에서 300개. 카테고리가. 이 카테고리가.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이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분류하실 때. 기초 이론을 아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발전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발전하신 다음에 송전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전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전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다 엮어가지고 계통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게 딱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변전하고 배전 같이 묶고요. 기초 하나, 큰 카테고리로. 발전 하나, 발전에는 발전기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송전 하나, 그 다음에 변전, 배전 하나, 개통 하나 해서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한 바퀴. 이게 최소 합격자의 기준입니다.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 내용들을요, 한 이틀이면 다 봤습니다. 이틀.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월화, 수, 목, 금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공부가.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저희 학원이 아니고, 뭐 저희 학원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가까운 학원 있죠? 가까운 학원에 다니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무슨 기사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녀도요, 기숙사 학원은 안 갑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사 공부보다 한 20배 어려운 공부인데 기사 학원은 잘 다녀요. 학원을. 기숙사 학원은 안 가십니다. 내가 무슨 깡으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학원, 아니면은 뭐 가까운 학원 가시고요. 일요일 날은요, 일주일에 공부한 걸 다시 정리. 그럼 언제 쉽니까? 쉴 새가 어디 있습니까? 네? 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아플 새가 어디 있고 감기 걸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인데. 그래야지, 이렇게 하셔야지 2에서 3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700일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700일. 제가 365일 중에 하루 10시간씩 360일을 공부했습니다. 360일. 잠도 여기서 잤습니다. 여기. 학원에서. 집에서 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자면 50 넘으면요, 여기서 자면 돌아가셔요.
제가 그때 40대니까 여기서 자고도 견디고도 했지, 지금 50대 넘어가지고 여기서 자잖아요. 다음날 못 일어나.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요. 700일, 10시간, 7000시간. 이 7000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000시간. 이게 선생님들이 합격하는 공부 시간이에요. 이게 10년 전에는요, 5000시간이었습니다. 그럼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범위가 더 늘어나요. 뭐 내년 되면은 범위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되면 더 늘어납니다. 내후년 되면 범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10%씩 늘어납니다. 매년. 그럼 선생님들이 3년 후에 공부할 때는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보다 30%가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내용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발성배정 교사 공부하시는 내용들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 다음에 문제 1교시 한번 보면요. 암페어 주해복분 법칙입니다. 이거는 건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건축 기출. 최근에. 그래서 이거를 틀리신 분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파이 R분의 I, NI. 이런 거 유도하는 거였잖아요. 이거 틀리면은 이거 틀리면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 단락 전자력에도 들어가는 공식이고, 여러 가지 응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약간 어려웠죠. 근데 보시면은 단락비하고 출력, 회전수. 그 회전수라는 거는 수차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가 이 NS, N은 NS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N은 NS의 P의 2분의 1승 나누기 H의 5 나누기 4승 있잖아요. 그거를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쓰셨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터빈 같은 경 주로 증기잖아요. 증기니까 증기의 온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얘네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기죠. 근데 보시면은 이 문제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회전수하고요, 구조, 이거하고 관련된 게 이 단락비 출력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얼마나 유기적으로 관련 있게 쓰셨는지가 합격자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형 punk트, 얘는요, 이거 기본서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예, 기본서. 여기 없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발전공학이 새로 나왔죠, 책이. 옛날에는 없어. 발전공학에. 이거 옛날에 발전공학 책에는 없는데 신규 이번에 나온 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학력, 양력형.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본서 찾아보신 분들은 요 내용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혹시 찾아보신 분? 기본서에 있는 내용. 안 찾아보셨어요? 그 뒤에 보면은 DC 연계, AC 연계가 또 있어요. 새로 나온 내용이. 기존 책하고 다른 내용이. 그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더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기본서 새로 나온 책 여기 학원에서도 주잖아요.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력형 같은 경우는 마찰력 아니면 반발력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원리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제가. 그 다음에 양력형 같은 경우는 우리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양력형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발전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근데 복합발전의 키가 뭡니까? 복합발전에 대한 이 TS 선도를 모르면요, 복합발전 설명 하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복합발전은 가스터빈하고 스팀터빈이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의 원리, 그 다음에 걔네들의 사이클, 브레이튼 사이클이라고 하죠. 가스터빈은. 지금 가스터빈이 지금 브레이튼 사이클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브레이튼 사이클. 그 다음에 이 스팀, 얘네들은 카르노 사이클, 이런 거죠? 그런 것들 랭킹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그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TS 선도로 이 효율까지 연결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지금 열병합 말고 지금 계속 복합발전에 계속 나오고 있죠?
효율이 당연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뭐 50%. 기존에 이 화력이 한 30% 40% 효율이라면은 얘네들은 이 열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가스터빈이 500도 이상의 고열이니까 그 열을 어떻게 회수하는 거에 따라서 효율이 틀어지는 거니까. 매설지선 이런 거를 보시고요, 선생님들이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매설지선 그리라고 설명하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오면은 이제 그거 뭐 4점이지 그냥 3점이나. 왜 이렇게 방사상으로 분포하는 이유, 이 이유가 뭐냐? 뭐 근접효과죠. 방사상 배치하는 게 이게 근접효과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라서 나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매설지선 할 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매설지대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철탑의 접지장이 낮아지면 뭐가 좋은 거예요? 역덤락이 발생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역덤락에 대한 그 그래프가 반드시 절연협조 그래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답안에. 그게 키예요. 1-6번 엊그저께 나왔던 겁니다. 이 기출. 그죠? 송전용량 산정 시 전압강하 한계. 전압강하 한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압 안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PV 선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전압강하 팩터도라든가. 그 다음에 정태한 정도죠? 정태한 정도는 뭡니까? P는 X분의 ES2R 사인 델타 그 그래프가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답이 보나마나 이 그래프 하나랑 그 다음에 델타의 P 요 두 개 그림이 답안지에 빡 박혀 있어야 돼요. 빡 위에 설명해 주고, 뭐 여기는 제가 여기에는 이런 거 설명 안 했지만, 그래서 여기가 극한이잖아요. 여기 위에 그 다음에 뭐 정전력부하 뭐 이런 것까지도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고장, 뭐, 미수한 정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미수한 정도니까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동기화력이죠? 여기도 설명 안 했습니다. 답안지에는. 실제 답안지는요, 제가 그냥 답안지 넣은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쓰는 답안지는 틀려요. 저거는 그냥 인쇄물이기 때문에 그냥 관련된 그림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거 설명을 안 해주면 선생님들이 뭐가 키라는 거를 되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동태 안정도 공부하셔야 되겠죠? 동태 안정도가 아니라 동적 안정도. 실시간으로 걔네들의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요.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이 허용 전류,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송전 용량이 빠져 있죠. 즉 열적 용량, 전압 안정도, 동태 안정도, 정태 안정도. 또 빠진 게 뭐예요? 과도 안정도 빠져 있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다이내믹, 동적 용량.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내겠죠. 송전 용량 산정 시 정적 용량과 동적 용량에 따른 용량을 비교 설명하시고, 뭐 이렇게 문제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바꿔서 내면 못 풀고,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카테고리 하나를, 주제를 하나 공부할 때는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제만 바꿔가지고 내는데 못 풀면은 내가 그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잔류전압은 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 그래서 중성점 잔류전압을 그럼 우리가 왜 구하냐? 왜 생기느냐? 관련된 영향이 뭐가 있느냐? 관련된 기초이론이 뭐가 있느냐? 밀만의 정리를 알고 있느냐? 그죠? 관련된 기초이론 제가 답에는 안 써놨지만 밀만의 정리로 중성점 잔류전압을 뽑았죠? 그럼 중성점 잔류전압이 접지하고도 관계 있죠. 접지가 있으면은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접지선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걔네들은 전자 유도장애나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거고, 비접지일 때는 걔네들이 정전 유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잔류전압과 얘네들이 있을 때 우리 접지 계통에서 소리액터의
직렬공진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변압기 무부하손과 부하손을 관계식을 이용하여 설명. 자, 얘네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 효율로 해가지고 PI는 M제곱 PC 뭐 써도 됩니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라고 했으니까요. 무부하손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 와류 손실, 그 다음에 유전체 손실이 있는 거죠. 그죠? 또 부하손에는 I제곱 R이죠. 근데 I는 우리가 어떻게 제어 못하죠? 그러니까 R에 관련된 게 뭐 있냐? 거기서의 R은 실효저항이죠. 그래서 1차 측 R1 플러스 R2의 A제곱 변환하는 거. 전체 손실이니까. 그 다음에 이 R이 온도하고 관련돼 있는 거. 1 플러스 알파의 T-20. 그 다음에 표피효과, 근접효과. 여기서의 키는 뭡니까? 바로 부하손에서의 키는 온도계수, 알파. 알파가 뭐냐? 그 다음에 이 KS, KP, 표피효과, 근접효과가 뭐냐? 이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뭐가? 최고 효율이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고조파 손실, 고조파에 의한 손실은 부하손입니까? 무부하손입니까? 예?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최근의 부하가 옛날처럼 뭐 선형부합니까? 아니죠. 고조파는 둘 다 관계되겠죠. 고조파와 관련된 표피효과, 근접효과 늘어나죠. 늘어나죠. 부하손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고조파에 의해서 무부하손도 늘어납니까? 와류손도? 그죠? 그죠? 고민을 안 해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런 건 고민을 안 해보면요. 당연히 시험장 가서도 당연히 안 나옵니다. 제가 그런 거는 답안지 넣지도 않아요. 잘. 뭐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 다음에 유의접지 의미와 상관점. 이거 기출입니다. 엊그저께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잘 못 써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보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써줬죠? 유의접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기억나세요? 시험반에서? 유의접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면서 쫙 여기까지 쫙 써줬죠? 그럼 유의접지는 정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 일선지락식 건전상 전위 상승이 1.38배나 상전압에서는 1.38배, 상간전압에서는 0.8배 이하가 되는 접지계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간전압 기준을 할 때는 우리가 접지계수란 말을 쓰고 상전압 기준일 때는 우리가 지락계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요. 유의접지 조건 4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유의접지는 1번 지락시 계통의 임피던스가 유도성이 될 것. 이게 1번이야. 그죠?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그 유의접지 조건에서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얼마죠? 3? 3이죠. 요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했죠? 요게. 어떤 분들은 유해접지 조건한테 이렇게 씁니다. 예? 요거는 유해접지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야. 개통사고 시 영상군의 임피던스가 유도성이 될 것.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즉, 충전 용량보다 리액터에 포함되어 있는 무효전력량이 더 많아야 돼. 일선 지락시에도. 그래야지 전위상승이 적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음이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X0가 음이면은 영상공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음이 되면 또 뭐가 발생해요? 계통의 충전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충전전류에 의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충전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향이 한 10가지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계통의 유유접지가 파괴됩니다. 그게 1등이야. 절연협조. 두 번째가 뭐예요? 보호협조가 무너집니다. 왜?
우리 SGR에서도 충전 전류가 올라가게 되면 걔네들이 동작 감도가 떨어지죠? 보호협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가 개통에 미치는 영향, 제 첫 번째, 절연협조. 두 번째, 보호협조. 세 번째가 이제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 것들 있죠?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개폐서지 증가, 고조파 증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다 기타야, 기타 그냥. 제 1번이 뭐라고요? 절연협조. 문제된다. 2번이 뭐라고요? 보호협조가 문제된다. 아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유해접지 조건 중에서. 아이, 뭐, 이런 거는 말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설명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알파 곱하기 루트 3이죠? 알파가 0.8이니까. 이 알파가 접지계수. 외우라고 했죠? 0.8, 0.75, 0.67, 0.64. 계통 전압별로.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 1.38배 이하 되는 계통이 바로 접지계통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요거죠. 분자. 얘들이 R0 플러스 J에 X0 플러스 2의 X1이 되죠. if R0가 빵이면 X0 플러스 2의 X1이면 0이면 이게 뭐로? 영상공진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영상공진이 안 되려면요. 자, 얘네들은 양이죠. 정상분 리액턴스는 양이잖아요. 얘네가 음이 되면 안 된다 이 뜻이야 이게. 그러면 공진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얘네가 0이 되더라도 개통의 조건에 따라서 비접지일 때는 X0가 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용량성을 갖더라도 R0가 빵이 아니면 얘네들은 무한대로 안 간다 이 얘기죠? 이게 저항 접지 방식의 탄생 배경이에요. 그래서 개통의 충전 전류에 대한 이상현상을 설명하고 대책을 설명하시오. 1번 대책이 뭐예요? 개통의 저항을 넣으면 돼. 저항 접지 방식을 채택하라. 이게 1번이야. 대책으로. 아셨습니까? 뭐 저희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점이죠. 단점은 뭡니까? 지락 전류가 크다. 그럼 지락 전류가 크면은 뭐가 제일 문제되겠네요? 차단기? 아닙니다. 지락 전류가 크면 뭐 안정도가 문제되는 거지. 크게 써야 돼요. 발전고제는. 그죠? 뭐가? 전달 리액턴스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전달 전력이 작아진다. 이게 1번이야. 얘가 커져서, 그죠? 그 유해접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음성 있는 보호계전을 써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선로를 빨리 분리해라 이거죠. 안정도 다음에 대책이 뭐예요? 지락 전류가 크니 빠른 보호계전을 써가지고 빨리 차단해라. 그 대신에 그때 차단기에는 개폐서지가 크게 왜 빨리 차단하면 왜 개폐서지가 커져요? 선생님들 왜 빨리 차단하면 개폐서지가 왜 커집니까? 지락 전류가 커서 개폐서지가 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락 전류가 크다고 개폐서지가 커지죠. 그 이유가 뭐냐고. 커서 개폐서지가 커지는 이유도 있지만 지락 전류가 크니까 뭐요? 계전기를 빨리 응동하죠.
그래서 빨리 끊을 수가 있어요. 빨리 끊으면 지락전류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DC분. 이 고장전류를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지락전류도요, 어쨌든 간에 단락전류와 같이 이런 형태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끊는 거하고요, 여기서 끊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왜 그래요? 여기 DC랑분이 이렇게 있죠?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0점에서 끊더라도 뭐가? DC가 무슨 현상? 전류 재단 현상이 발생해서 TRV가 커지는 거야. 이게 바로 빨리 차단할 때의 문제점이에요. 빨리 차단하는 게 계통의 안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빨리 차단해야 되죠? 안정도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차단하려고 그래. 근데 빨리 차단하다 보니까 뭐가 커져요? 전압이 커지는 거죠. 그런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율차동 계정기 사용시 고려사항. 이거 틀리신 분들은 또 말이 안 되죠.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합니다. 이 비율차동 계정기는. 비율차동 계정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위상이라고 설명드렸죠? 위상이다. 즉 전류의 크기가 차전류의 전류의 크기가 같아도 위상 차이가 생기면은 동작 전류가 발생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림 아시죠? 자, 이 그림을 제가,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3군데 정도, 4군데 정도의 이 그림을 씁니다. 첫 번째, 발전기, 병렬운전. 변압기, 병렬운전. 비율차동. 그 다음에 개통연계에서 위상차. 개통연계 기술 기준에서 동기화 있잖아요. 그 위상차 20도, 15도, 10도. 그 다음에 전압차는 15, 3.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0.3, 0.2, 0.1. 그죠? 그 중에서 제 1번. 그 다음에 또 뭐? 비율차동. 그 다음에 또 뭐? 동상, 다조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 위상차가, 이 전류의 크기가 같더라도, 위상차가 30도 이상 차이 나면은 요 차전압에 의해서, 델타 V에 의해서 뭐가? 순환전류가 발생해가지고 이 순환전류가 어떻게, 여기가 부동작, 여기가 동작, 여기 있으면은 비율차동 계정기가 동작한다. 요게 키였죠? 그죠? 이거 뭐 구하는 거 쉽죠. 이건 뭐 산수니까. 나머지는 산수의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15도.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게 1PU라고 하면 사인 15도지. 근데 걔가 한 개, 두 개일 거예요. 이만큼의 차단압이 생기고 여기에 뭐가? 뭐 변압기가 두 개라든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뭐야? OLTC. 두 번째 중요한 게 OLTC 탭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여자 돌입전류죠. 그죠? 여자 돌입전류의 발생 메커니즘, 수식, 영향 요소, 대책. 그 대책 중에서도 비율차동 계정기에 관련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감고비가 있죠? 감도조합법, 고주파 억제법. 그죠? 비대칭 전류 억제법. 그 두 가지가 키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 위상이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뭐예요? 여자 돌입 전류. 세 번째가 OLTC 탭이나 CTB 차이. 그거겠죠? 그 다음에 피보기. 이거 틀렸으면 진짜 저하고 공부했는데 이거 틀렸다. 이거 공부 안 하는 거죠. 이 근자서치 VT는 VA에 V분의 ESL. 이거 틀렸다. 이거 유도하라는 얘기예요. 유도하고 설명.
제 풀이에는 유도밖에 안 해놨어요. 유도하고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쓴 것 뿐입니다. 이거 유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제가 수업 때마다 유도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12번은 약간 이제 평이하면서도 아주 기출 문제죠. 그래서 이거 조정 방법. 저는 요거를 풀이를요, 조정 방법 SVC, SVG, 발전기, 뭐 조상기 했지만, 뒤에 있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쓰셨으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효 전력 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개통에서 무효 전력 1순위가 뭐냐? SVC, SVG가 아니야. 1순위는 발전기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발전기가 답 1번에 들어가야 돼. 발전기. 발전기에 무슨 운전? 일정 유효전력 운전, 일정 무효전력 운전, 무슨 운전? 일정 유효전력 운전이죠? 그거 그림 그리고 설명. 조상기는 그 밑에다 그리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SVC, SVG. 밥 먹듯이 풀어드렸죠? Q, X분의 뭐 ES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ER. 이거 있죠? 그거 써야 됩니다. 벡터도 하고. SVC, SVG. 그죠? 그 다음에 콘덴서 지나가는 길에 써. 그냥 지나가는 길. 무슨 발성 배정 기술서에서 무슨 무효전력 조정 방법에서 콘덴서를 메인답으로 씁니까? 그거는 건축 애들이 나는 거고. 그죠? 우리는 콘덴서가 메인이 아니야. 무효전력 조정 방법이 발성 배전에서는. 그거는 그냥 곁다리야. 콘덴서 해가지고 뭐 Q에 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거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메인은 뭐예요? 발전기, 조상기, SVC, SVG. 그 다음에 이거 구분하셔야 돼. 앞으로 무효전력 조정하더라도요, 뭐가 있어야 돼? 관성이 있어야 돼. 즉 회전기로 된 무효전력이냐, 정지기로 된 무효전력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발성배정 기술사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무효전력 플러스 지금은 주파수 제어까지 할 수 있는, 물론 얘네들이 주파수 제어 메인은 아니지만 관성력이 있어야 된다. 관성력. 그래야지 무효전력이 떨어지더라도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주파수가 덜 떨어진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무효전력이 떨어지면 주파수 떨어지죠? 전압이 떨어지니까? 그죠? 근데 덜 떨어지려면은 무슨 무효전력 조정장치를 써라? 회전기, 관성력이 있는 무효전력 조정장치를 써라. 그게 뭐라? 발전기하고 조상기다. 무효전력 조정장치는 그래서 크게 세 개야. 회전기로 되어 있는 거, 정지기인데 인버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인버터 없고 그냥 콘덴서하고 리액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선로, 아니면 변압기, 이런 것들이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재. 예. 혹시 그 관성력이라는 건데 그리드폼이 인버터까지 넣어도 괜찮을까요? 무슨 인버터요? 전압형 인버터. 예, 그리드폼이 전압 형성한 인버터. 예, 전압형 인버터인데 걔들은 이제 가상관성이라고 그래요. 예, 가상관성도 넣으면 좋은데 뭐 거기까지는 아마 당분간 안 물어볼 것 같은데, 그게 뭐죠? 저깁니다. 그 인버터 종류 중에 뭐죠? 그리드 포밍. 예, 그리드 포밍 인버터. 걔들은 디지털로 최대한 가깝게 이제 회전기처럼 마치 작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바로 그리드 포밍 인버터가 바로 전압형 인버터예요. 전압형 인버터. 그래서 스스로 자기동이 가능한 그런 인버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의 인버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반도체를 알아야 돼. 역서지에 약하죠. 역서지, 역내전압. 그 다음에 열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돼요. 즉 계통의 과도 상태에 약해요. 인버터들이. 발전기는 계통의 과도 상태에 단락비가 큰 것들은 강하죠?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13번 KC 단면적 결정요소 설명하고 전선 허용전류. 전선 허용전류 단면적 결정, 우리 이거 몰라도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풀 게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 쓰는 거야. KC를 모르더라도. 뭐 단면적 결정식 뭐 봐. 일단 1번 허용전류, 2번 전압강화, 3번 뭐 열적 한계, 뭐 4번 고주파,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냥 당연히 6점은 안 주겠지. 근데 4.5점, 6점은 4.5점에서 5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용전류 선정식 고려사항 전선, 이거 우리 있죠. 발성배정 기술사에도. 그죠? 허용전류 선정식 열 용량이라든가 주유온도. 그죠? 그 다음에 방산열, 발생열, 방산열. 허용전류는 거기서 결정됐으니까 허용전류는 발생열, 방산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포설, 다포설. 그 다음에 중성선의 전류. 그 다음에 경로. 여기서 메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KC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건축전기에서요, 최근에 기출문제 2년 안에 요거 관련된 문제가 3문제 나왔어. 기출문제가. 네.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공부는 하지 않았을 거다. 사실은 안 합니다. 네. 저는 뭐 건축전기를 같이 문제풀이를 매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거 선정했을 거야, 아마. 풀어가지고. 왜? 이거 아무도 안 풀 거거든. 발성배정 공부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풀고 저만 풀고 잘 썼어. 그러면 거의 8점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유리하죠.